확장판이죠. 비지터는. 저번 시간을 잠깐 떠올려 보면 한쪽의 데이터 구조를, 태스크의 데이터 구조를 컴포지트로 만들었더니 돔 렌더러도 마찬가지로 컴포지트 형태의 루프를 도는 코드가 들어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받아온 리스트를 똑같이 루프 도면서 렌더러도 똑같이 컴포지트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행동의 이 중복을 생각해 보면 컴포지트 하는 행동 원래 태스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렌더러도 컴포짓을 같이 돌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냐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컴포짓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수행하는 거는 누구만? 태스크만 수행하고 실제 렌더러는 나는 그냥 빵 셔틀 탈면서 그냥 그 순서가 왔을 때 그림만 그릴래. 나는 이 행동을 내가 또 정의하고 싶지 않아. 내가 나 그리고 자식 그리고 자식에 들어서 또 나 그리고 자식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빵 셔틀만 타고 다닐래. 나를 순회시켜주는 건 니네가 알아서 해줘. 나는 거기에 방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래. 이게 바로 비지터예요. 그래서 비지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그대로 떠올려 보시면 태스크도 분명히 get result에서 컴포짓을 하고 있는데 돔 렌더러도 컴포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 행동이 두 개가 중복돼. 그렇죠? 이대로는 콘솔 렌더러를 만들어도 그 안에 또 컴포짓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컴포짓 로직을 두 번 성공할 확률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제 코드를 따라쳤기 때문에 성공하시는 거지 태스크 때 컴포짓을 성공하셨다고 여러분들이 렌더러해서 컴포짓 코드를 다시 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두 번 성공 못해요. 따라서 컴포짓을 한 번만 만들고 어디에? 기준이 되는 컴포짓 데이터 구조에 태스크겠죠? 실제로 이 태스크를 사용해서 활용하는 행동은 컴포짓 로직을 제외하고 컴포짓에 빵 셔틀 타고 다니면서 그림만 그려야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비지터 패턴이에요. 그래서 컴포지트 패턴이 나오면 무조건 비지터 패턴이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컴포지트 패턴이 나왔을 때 비지터 패턴을 사용하지 않으면 컴포짓을 반복시키는 수밖에 없다. 저번 시간에 돔 렌더러도 컴포짓을 써야 되고 태스크도 컴포짓을 써야 되는 것처럼 컴포짓 패턴만 사용하면 무조건 컴포짓이 영원히 전파되고 반복되고 오염시켜요. 걔를 참조하는 모든 애가 다 컴포짓을 타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걸 제거하려면 한쪽이 컴포짓일 경우에 나머지 액션을 추가하는 경우나 그 액션에 따라서 뭘 하고 싶으면 전부 다 뭘로? 비지터로 처리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비지터 패턴입니다. 비지터 패턴은 뭐다? 누군가 나한테 빵 셔틀을 태워주면 거기에 난입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런 쿨한 패턴이죠. 예. 나를 어떻게 데려갈지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어쨌든 날 데려가. 그럼 내가 거기서 뭔가 할게. 이런 거예요. 따라서 굳이 컴포짓하고만 결합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배열과 결합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오브젝트와 결합할 수도 있겠죠. 예. 그냥 포문으로 배열을 순회하면서 for each에서 보면 v를 받아가지고 그 v를 처리하는 함수를 넣어놓잖아요. 그게 비지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따라서 비지터의 가장 간단한 버전은 뭐다? 함수형으로 생각해보면 for each, map 이런 거 다 비지터 패턴의 일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죠? 비지터 패턴이 딱 그거죠. 저희가 맵이나 필터나 이런 거 걸 때 보면 그 람다가 뭐만 처리하죠? 값만 처리할 뿐이지 어떻게 해서 순회가 들어왔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비지터예요. 가장 심플하고 작은 비지터가 바로 걔예요. 그래서 비지터 입장에서는 뭐를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인식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내가 여기 왔는지도 몰라. 어쨌든 나를 불러줬다라면 나는 그 상황에 대응만 할 거야. 그렇죠? 머릿속에 비지터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for each 함수를 떠올리시면 돼요. for each에 들어가는 그 함수가 가장 미니멀한 형태의 비지터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 복잡한 비지터를 만들려고 그러죠. 어떤 비지터? 컴포짓을 수행하는 비지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이 경우에 비지터가 복잡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비지터는 안 복잡해요. 비지터를 그 컴포짓 구조에 넣어주는 컴포짓 쪽이 복잡해지는 거지 비지터는 간단한 거예요. 비지터는 자기가 불러주면 그 상황에 대응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오늘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유틸리티를 간단하게 정의하고 갈게요. 유틸리티가 없으니까 귀찮더라고요. 코드가 너무 길어지고. 자, 첫 번째 셀렉트 함수 처리해 주는데 셀렉트 함수의 인자가 v하고 엘리먼트가 들어오잖아요. 엘리먼트 안 주면 도큐먼트로 처리하고 있죠. 쿼리 셀렉터라는 저 메소드는 도큐먼트에도 있지만 일반적인 돔 엘리먼트에도 있어요. 그 돔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쿼리 셀렉터를 때리면 걔 하위만 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인자로 이해를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 걸로 보내줬고
그 다음에 EL은 엘리먼트 만들어내는 함수였잖아요. 근데 여기 태그 값을 판정하는 기준을 하나 더 놔놨어요. 제가 태그가 스트링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create 엘리먼트를 하는데 그냥 노드가 들어오면 그냥 그 노드를 엘리먼트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일반적인 노드가 그냥 들어오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어트리뷰트 세팅해주고 마지막으로 원래 EL을 리턴해주는 거. 예, 뭐 이런 기능. 그래서 얘는 태그를 만들 때도 쓰지만 태그한테 일괄로 속성을 부여할 때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에러. 자바스크립트는 throw가 함수가 아니라 문이기 때문에 귀찮거든요. 그래서 v 값에 기본 값으로 invalid를 넣어놨죠. 그래서 저희가 에러라는 함수를 인자 없이 보내면 여기 throw invalid가 될 거예요. 틀렸어. 뭐 이 정도만 리턴해 주는 거죠. 오버라이드는 에러 함수를 이용해서 오버라이드라고 쓰면 에러 오버라이드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간단한 함수들이죠. 프로퍼티는 특정 타겟에다가 어떤 프로퍼티를 지정하는 건데 간단하게 오브젝트 어사인을 감싸고 있죠. 너무 길어서 귀찮아가지고 프로퍼티를 쓰거든요. 저희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프로퍼티 타겟하고 오브젝트 보내면 오브젝트 어사인을 대신하는 그런 간단한 함수고 이스 함수도 귀찮아요. 왜? 인스턴스 오브가 너무 길어가지고 귀찮거든요. 그래서 타겟이 해당 페어런트의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간단한 함수를 만들었어요. D64 베이스 64 디코딩 해주는 애였고 스낵 생략하고 스낵 안 쓰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is까지 해서 요 4개의 도우미 함수들과 위에 큰 2개의 도우미 함수들 보시면 select를 대신한 selector, 엘리먼트 만들어주는 el, 그리고 일반적인 throw 처리해주는 error, 그 다음에 override 귀찮으니까 override만 처리해주는 override, 그 다음에 object assign을 감싸고 있는 property, 그 다음에 instance of 대신한 is, 이렇게 6가지 도우미 함수들을 많이 써가지고 만들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도움 어플리케이션 구현하는데 이 정도만 있으면 jQuery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걸 다 되니까. 자, 태스크 클래스에서 저희가 비지터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할 건데 그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태스크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간단하게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태스크에서 타이틀하고 데이트가 뭐였다? 소트 기준용 함수를 미리 갖고 있는 거. 그리고 태스크의 생성자에서 타이틀하고 데이트를 받죠. 그래서 얘 이름하고 생성일자를 얘가 기억하고 있고요. getTitle, getDate 해가지고 보내는데 getDate 할 때는 UTC 스트링으로 리턴하게끔 제가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그다음에 addTask 하면 이제 태스크 해서 하는데 여기 이제 is 쓰이고 있죠. 여기도 prop 쓰이고 있죠. this에다가 요만큼 넣어준 거죠. 오브젝트 어사인으로. 그렇죠. 짧잖아요. 귀찮아서 만든 거예요. 다음 addTask도 쉬워졌죠. 태스크가 태스크의 인스턴스인지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에러, throw 없어졌죠. 그냥 에러하면 인밸리드로 그냥 죽어버리겠죠. 아니면 리스트에다 푸시 태스크 해주는 거예요. 함수 몇 개 만들면 엄청 짧아져요. 엄청 짧아질 뿐만 아니라 가독성도 오히려 향상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건 뭐에 가깝다? 나만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깝다. 저만의 언어가 됐죠? 저만의 언어가 됐어요. 자, remove 태스크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 include 태스크가 존재하는지 해가지고 찾아내서 없애보면 되죠. get result 기억나시겠지만 이게 바로 컴포지트의 핵심이죠. get result를 부르면 어떻게 된다? 내 리스트에서 아이템으로 날 집어넣고 그 다음에 children에는 내 자식들을 순회해서 집어넣는다.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어떻게? 이 만들어진 자식에 대해서도 다시 get result를 때릴 거니까. 그러면 이 자식들도 다시 get result 하면서 이 안의 구조가 아이템과 children으로 바뀌고 끝까지 바뀌어서 나중에는 빈 배열 children이 나올 때까지 쭉 돌면서 알아서 만들어지는 거죠. 계층 구조가. 컴포짓의 핵심은 뭐다? 컴포짓 메소드를 컴포짓이 호출해서 순환 구조로 완성한다. 더 정확하게는 확산 구조가 만들어진다. 자기가 있고 자기 자식들이 쭉 확산되고 그 자식들로 또 확산되고 언제까지? 자식이 없을 때까지 확산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언제 스택 오버플로우가 걸린다? 확산 레벨에 따라서 걸려요. 한 번에 자식이 많다고 걸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맵 돌면서 계속 스택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자식이 100개든 200개든 스택 오버플로우에 걸리진 않아요. 언제 걸린다? 확산 단계. 자식의 자식이 100단계가 넘어가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걸리겠죠. 깊은 뎁스에서는 스택 오버플로우가 걸리지만 여기에서 안 걸려요. 마지막으로 is complete도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is complet이 이 안에 들어온 이유는 여기에서 판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태스크 수준에서 is complete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태스크의 메소드가 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쪽 메소드는 다 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냐면 타이틀하고 데이트가 다 태스크 수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속성으로 바뀌었죠. 더 이상 자식들한테 위임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제가 컴플릿을 사용하는데 컴플릿은 지금 내가 구현하지 않고 자식들한테 구현할 생각으로 훅을 걸어놓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컴플릿은 자식들이 꼭 구현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얘가 알고 있는 속성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게 태스크였죠. 이 태스크를 이용해서 태스크 아이템하고 태스크 리스트를 만듭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비지터가 태스크에 추가될 거예요. 비지터는요. 이게 지금 태스크에 추가될 새로운 메소드인 accept라는 건데 말 그대로 태스크가 누굴 받아들인다? 비지터를 받아들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accept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accept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당연하게도 accept가 sort하고 state 그룹 받지만 비지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지터를 받게 되면 비지터한테 시작 끝을 알려주고요. 이 안에 루프를 돌 때 뭘 하냐면 자신의 get result에다가 다시 children들을 돌면서 얘한테 accept를 또 호출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컨버전이 다시 일어나요. 이걸 통해서 accept를 호출하면 자식의 accept가 이렇게 들어올 테고 자식도 자기를 비지터한테 전달한 다음에 또 자기 자식들한테 또 확산시켜가지고 또 비지터를 방문시킬 거잖아요. 컴포지트 딸딸 외우세요. 컴포지트가 안 되면 비지터부터 다 어려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지터는 쉬운 녀석이지만 비지터는 뭐만 해요? 스타트, 엔드밖에 안 해요. 그렇죠? 비지터 하는 거 보면 스타트, 엔드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비지터의 메소드를 호출한 건 스타트하고 엔드밖에 없어요. 그에 비해서 accept를 호출하는 건 태스크의 책임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복잡한 일은 어디에 있다? accept를 호출하는 태스크가 자기 순환 구조를 따라서 비지터를 잘 전달할 수 있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비지터는 별거 안 해. 나는 스타트 불러주면 스타트 불러줄 때 준 이 태스크를 처리하고 엔딩하면 엔딩 처리할 거야. 이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지터는 간단한데 이 비지터를 내 순환 구조에 맞게 돌리는 건 누구 책임이다? 태스크 본인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아까 for each에 받는 함수가 v가 들어오면 그 값만 처리하잖아요. for each 값은. 그렇죠? 근데 그 for each를 잘 돌리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array한테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 컴포지트한 자료 구조를 잘 돌리는 책임은 태스크한테 있는 거지 비지터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자기 자료 구조를 잘 돌리려면 일단 스타트에서 나를 처리해줘. 그리고 내 자식들을 돌아가면서 다시 accept 해줘. 이게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자식이 accept하면 여기로 들어올 테고 첫 번째 자식의 스타트가 또 일어나고 그 자식들이 또 들어가고 언제까지? 빈메어리 될 때까지 돌아가겠죠. 확산이 끝나고 나면 비지터 방문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방법으로 비지터가 모든 나의 자식들을 다 순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긴엔드는 왜 써놓냐면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계층 구조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렸다가 이 루프가 끝났으면 한 단계 다시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시점이 필요해요. 이게 끝없이 확산만 되고 다 순회만 하면 되면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결과를 그냥 모으기만 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탐색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얘네들은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확산해서 걸린 애들만 다른 배열에다 모아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림 그려서 자식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 다음번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이런 행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구조를 봤을 때 스타트하고 여기 첫 번째 자식 걸리면 또 스타트하겠죠. 그리고 그 자식이 끝나면 엔드하고 다시 엔드로 돌아오겠죠. 스타트 할 때마다 한 단씩씩 들어가는 거고 엔드 할 때마다 다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안 좋죠. 왜냐하면 컴포지트를 완전히 소화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수업을 쭉 하는 이유는 강의 영상 보시고 상강부터 딸딸이 정복하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컴포지트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모든 고급 개념은 도달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모든 MVC고 뭐고 다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라이브러리 API만 공부하시고 라이브러리 쓰는 법만 배우시고 라이브러리 바뀌면 또 갈아치우시고 리액트 유행할 때는 리액트하고 앵귤러 유행할 때는 앵귤러 하고 취업 지원할 때 뷰 원하는 사람도 뷰 공부하고 이거밖에 없어 미래가. 응? 뷰가 뭐 이렇게 대단해. 3년 전에 없었잖아. 그렇죠? 3년 후에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또 다른 거 나오겠지. 여러분들이 이런 거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거에 끌려다니는 거 외에는 미래가 없어요. 진짜로. 반대로 이러한 기본 구조가 완전하면 라이브러리를 바라볼 때 특정 패턴, 특정 프레틱스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얘는 이런 구조에서 이걸 활용하고 있구나. API를 파악하는데 순식간이겠죠. 예.
그렇지 않나요? 얘가 어떻게 구동되는지가 뻔한데. 반대로 얘기하면 컴포지트 구조서부터 고급 개념이란 말이야. 왜? 행위를 추상화하기 때문에. 행위를 추상화하는 기초 단계가 바로 컴포지트 같은 거예요. 왜 얘가 기초 단계냐면 얘는 그냥 트리형 구조일 뿐이잖아요. 제일 쉬운 녀석이란 말이에요. 보다 복잡하고 보다 어려운 형태의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행위를 단순하게 루프 돈다는 게 아니라 복잡한 행위들을 추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디자인 패턴에서는 커맨드 패턴이라는 것도 나오고 메멘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도비 포토샵 같은 거 쓰는데 브라이트니스를 조정한 다음에 픽셀을 옮기고 지우개질을 한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했어. 어떻게 언두가 되고 어떻게 리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그냥 루프 도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훨씬 더 어려운 행동을 추상화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객체로. 여기까지 아직 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가장 쉬운 행동의 추상화가 컴포지트 정도인 거예요. 루프만 돌면 돼. 재기만 하면 돼. 이 정도밖에 추상화 안 한단 말이죠. 컴포지트 패턴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 정복하셔서 여기 올라오셔야지 그 다음번에 어려운 것들 배울 수 있어요. 여기도 멍 때리는 이유는 accept가 정확하게 get result가 계층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accept를 계속 호출해 주는 것 뿐인데 앞에 있는 컴포지트가 완전히 소화가 안 되니까 얘도 계속 멍 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 설명한 대로 뭐다? 비지터는 굉장히 쉽다. 스타트하고 엔드밖에 호출하지 않아. 그러나 이 비지터를 꼼꼼하게 자기의 모든 노드에 실어주는 건 누구 책임? 태스크 책임이다. 포이치의 책임이 어레이한테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이 accept라는 메소드가 생겼기 때문에 얘가 바로 비지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태스크 아이템은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태스크 리스트 별거 없어요. 이미 자식 계층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는 거죠. 왜? 부모 계층인 태스크에서 자료 구조를 다 생성하기 때문에 get 리절트를 만드는 행동이 이미 부모에 완전히 캡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에서는 이 행동에 관여하지 않고, 이 행동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비지터 순회에도 관여하지 않고, 따라서 자식에서는 accept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은 그냥 똑같다. 그래서 타이틀 데이트 받아서 슈퍼한테 보내는 거랑 아이템은 is complete 갖고 있는 정도, 그 다음에 토글할 때 토글 바꿔주는 정도만 추가되고, 태스크 리스트는 is complete 무조건 펄스 보내고 있고 슈퍼에 보내주는 정도. 그냥 똑같아요. 대부분 다 태스크 갖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 복습에다가 억세트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렇죠? 태스크 아이템, 태스크 리스트. 어느 정도 감이 다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렌더러를 볼 건데요. 그전엔 돔 렌더러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렌더러의 로직에 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돔 렌더러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름을 렌더러로 개명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렌더러가 그림을 그리는 일반적인 로직을 다 갖고 있고 구체적인 그림 그리는 로직은 누구한테 떠밀 생각이다? 비지터한테 떠밀 생각인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 렌더러를 만들고 나면 렌더러의 자식도 필요 없어. 렌더러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태스크와 협조하여 태스크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비지터를 중개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어요. 따라서 더 이상 렌더러의 자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렌더러가 분화되는 이유가 기존에는 돔이나 캔버스 같은 네이티브 객체에 대한 API 때문에 분화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렌더러가 그 역할을 다시 비지터한테 역할을 나눠주면서 본인은 누구랑 태스크랑 꿍꿍짝짝 잘하는 것만 잘 해주면 되는 거야. 그 중계만 잘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 안에 보시면 돔에 관련된 코드가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돔에 대한 게 일단 다 없어졌잖아요. 자, 차근차근 봅시다. 생성자에서 원래 리스트 받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비지터를 받아요. 근데 제가 저기다가 기본값 에러를 넣어놨죠. 아까 에러 함수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스로우 던지는 거죠. 인밸리드로. 언제 기본값이 호출되죠? 인자에 undefined가 들어오거나 안 들어왔을 때 호출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인자가 뭐다? 맨데토리라는 뜻이죠. 응? 맨데토리라는 단어 기억하시라고 했죠. 컴퓨터 공학에서 이건 필수야 라고 얘기할 때 required 혹은 mandatory라고 써요. 얘네 인자들은 안 보내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저 인자 두 개는 반드시 보내야 되는 거야. 이거를 ES6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안 보내면 기본값 함수가 호출되면서 스로우가 던져지니까 죽어버릴 거란 말이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얘는 생성자에서 반드시 저 두 개의 인자를 받는다. 안 받으면 죽어. 자, 프로프를 이용해서 리스트하고 비지터를 세팅해 주는데 비지터를 다시 프로프로 넣었죠.
비지터에서 제가 뭘 하고 있냐면 비지터의 렌더러에다 디스를 넣어줬어요. 그럼 비지터는요 기본적으로 렌더러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렌더러를 아냐? 렌더러에 add, remove, toggle과 같은 태스크를 중개해주는 메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지터는 구체적으로 이런 행동에 대해서 렌더러한테 위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렌더러를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려고 보니까 비지터한테 렌더러를 세팅해 준 비지터를 제가 받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 sort에는 기본값 타이틀 넣는 거죠. 이렇게 프루프가 들어오니까 되게 좋아졌죠. 예. 코드가 정확하게 뭘 하는지가 의미가 나아졌죠. this한테 이런 프로퍼티를 세팅할 거야 라는 게 읽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가 정답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문법을 정의해 가시면 돼요. 함수로 정의하든 객체로 정의하든 정의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의 가독성은 언제 확보되느냐면 알고리즘이 감춰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때 코드의 가독성이 확보돼요. 변수의 이름을 길게 쓴다고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이 코드가 여기에 알고리즘이 없는 거죠. this에 어떤 식으로 이퀄로 합당하고 있는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뭐만 있다? 선언만 있는 거죠. this한테 이런 속성을 넣고 싶어. 아까 is도 마찬가지. is한테 이렇게 인자를 넘겨주면 얘가 판별을 했으면 좋겠어. 자기만의 문법을 만들라는 얘기는 그 의미가 확실하도록 함수화시키든지 객체화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로직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본다? 커뮤니케이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is 함수하고 통신한다고 볼 수 있겠죠? is 함수야 내가 이거 2개 줄 테니까 판별해줘. 그래서 기존에 연산자를 쓰거나 제어문을 쓰는 코드보다 가독성이 좋아지는 원리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짧아져서가 아니라. 여기도 에러. 원래 스로우 뭐뭐뭐면 저희가 문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에러래. 끝이야. 그렇죠? 생각한 뭐다? 인밸리드. 만들어놨죠? 자, add 할 때 parent 이거 다 똑같은 메소드죠. add, remove, toggle 해주는 거. 그래서 부모한테 add 해주거나 부모에서 빼내거나 아니면 toggle에서 빼내거나. 단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심플해진 거죠. 판별하기가. 야, parent하고 task하고 받아왔으면 parent도 task 형이어야 되고 task도 task 형이어야 돼. 아니면 죽어. 그렇죠? 페런트한테 리무브하고 여기도 형 검사 되게 간단하게 되죠. 토글 안에는 반드시 태스크 아이템이어야 돼. 안 그러면 토글 못해. 이런 거죠. 여기 태스크 리스트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보다 구체적인 형을 검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문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거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고 이게 아니었으면 굉장히 도입하기 귀찮아져서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현대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들이 이 인더스트리얼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공업용 프로그램을 해보시면 코드의 절반 이상이 다 뭔지 아세요? 밸리데이션이에요. 밸리데이션이 전부입니다. 코드 절반 이상이 다 밸리데이션이에요. 밸리데이션 프레임워크를 뭘 쓰냐가 코드의 양을 얼마큼 짤지를 결정하게 된단 말이죠. 실제 공업용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 다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 넣어줘야 돼요. 다 넣어주면 밸리데이션 코드가 일반적으로 모든 코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밸리데이션과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잘 쓰거나 자기만의 밸리데이션을 축약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쨌든 태스크 토글하고 렌더 이렇게 렌더해서 다시 재갱신 해주죠. 실제 렌더를 볼까요? 렌더에서는 현재 비지터를 다시 한번 재활용할 거니까 이때마다 비지터를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리셋을 해주는 거예요. 리셋 해주고 여기에서 리스트한테 최초의 억셉트를 호출하는 거죠. 너 억셉트 해라. 나의 비지터를. 그렇죠? 억셉트 해라. 나의 비지터를. 그럼 비지터는 쭉 돌아가면서 그림을 그린다. 어떻게 돌아가면서 그림을 그리냐? 신경 안 쓴다. 왜? 리스트가 빵 셔틀 태워줄 거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눈에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이세요? 리스트 배열.for each에다가 함수 넣은 것처럼 보이세요? 대략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리스트가 배열의 for each에다 함수 넣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비지터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다 제가 비지터 객체를 마지막 인자로 넣긴 했지만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인 거야. 배열 for each 함수 넣은 것처럼 어떤 객체한테 accept로 비지터를 보내줘 라는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렌더러는 비지터를 소유하고 있다가 리스트한테 그림을 그리는 순간 비지터를 배포하는, 살포하는 역할을 하고 이 빵 셔틀을 순회하는 책임 누가 갖고 있다? 태스크가 지고 있으니까 태스크가 순회를 쫙 하면서 비지터를 쫙 자기 노드에다가 초대해가지고 너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해라.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했다? 렌더러에서 완전히 돔에 대한 로직이 빠져나왔다. 하나도 없죠. 다 비지터한테 맡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희는 렌더러를 서브 클래싱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비지터 요거 억셉트 기억나시죠? 누구 거였죠? 태스크 거. 태스크에 나오는 비지터의 모습을 보면 스타트하고 엔드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거 렌더러에 나왔던 거, 렌더러에 보면 리셋이라는 메소드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비지터라는 인터페이스에서 구현해야 될 건 요 세 개. 스타트, 엔드, 그 다음에 리셋.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백해봐. 렌더러에 프로퍼티 셋이 있었죠. 렌더러라는 속성 셋하고 있죠. 여기서. 자, 그래서 렌더러 셋하는 거 여기 나와 있고, 그렇죠. 내 현재 렌더러가 누군지 여기서 판별하고 있는 거고요. 리셋 대응하고 태스크 대응하고 엔드 대응해서 다 오버라이드 안 하면 죽는 걸로. 예뻐졌죠? 그렇죠. 오버라이드. 문법 만드세요. 나만의 언어로. 물론 여러분만의 언어를 만드시면 안 돼요. 팀에서 배척당합니다. 팀과 상의해서 만드세요. 팀과 상의해서. 혼자 하면 막 죽이려면 되는 거예요. 미쳤냐 이게 막 이러면서. 팀과 상의해서 만든다. 네. 중요합니다. 팀과 상의해서 만드세요. 자, accept 하면 get result를 통해서 얘가 빵 셔틀을 쭉 태워준다. 지금 내 거 처리하고 자식 것들도 다 accept 해라. 그 다음에 나는 지금 할 일 끝났다. 를 반복하는 걸. 여러분 보니까 좀 나아졌나요? 예. 비지터를 여러 번 렌더링 할 때마다 재활용할 거니까 리셋이라는 시점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리셋 때 뭐 할지 아직 정하지도 않았죠. 예. 각각의 비지터가 리셋 시점에 뭘 리셋해야 되는지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리셋이라는 뭘 만들었다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이거에 대한 적당한 단어를 알고 계시는 분. 이걸 바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어떤 객체가 어떠한 단계별로 실행이 될 때 실행되는 단계가 확정되어 있다면 저희는 그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비지터의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실행된다? 리셋 2의 스타트 엔드를 반복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리셋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어려운 개념을 너무 많이 가르치나? 네. 다음.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비지터를 구현하고 있는 돔 비지터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태반의 로직이 어디에 있던, 돔 렌더러에 있던 로직이 어디로 온다? 여기로 오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얘는 돔 렌더러에 애매모호하게 갖고 있던 리스트 관리 기능, 리스트 최초 초기화 기능, 뭐 이딴 거 다 없어졌죠. 애드 이런 거 다 없어요. 얘는 뭐만 신경 쓴다? 나를 빵 셔틀 태워서 스타트 엔드에 초대하면 그림만 그릴게. 그렇죠? 이제 저희는 돔 렌더러 1, 2, 3, 4를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 다크 테마도 만들고 콘솔 버전도 만들고 다 이것만 건드리면 되는 거죠. 이 안에서 뭐가 하나도 없다? 태스크와 리스트 사이의 관계, 렌더러와의 관계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얘는 컴포짓을 더 이상 인식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바라보면 컴포짓은 오직 누구만 갖고 있어요? 태스크만 갖고 있죠. 백. 아니 어디까지 가? 이 렌더러 보세요. 렌더러에는 더 이상 컴포짓 로직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저번 시간까지 구현했던 렌더러에는 컴포짓 로직이 돌아가면서 지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여기 아예 컴포짓 로직이 없잖아요. 그쵸? 컴포짓 로직은 오직 누구만 갖고 있어? 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for each 돌리면 배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for each가 순차로 배열 도온지 순차로 아니게 배열 도온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accept를 보내고 나면 이 안에서 리스트가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 모른다는 거야. 리스트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지. 따라서 렌더러는 완전하게 뭐가 제거됐다? 컴포짓 로직이 완전히 제거됐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더 이상 컴포짓 로직을 태우지 않아. 컴포짓 로직은 이제 중복이 제거되고 어디에만 있다? 태스크에만 있어. 태스크에만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냥 빵 셔틀 타고 다니면서 그림만 그릴 거야. 누가? 비지터가. 본인 자체가 비지터가 돼도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비지터 객체를 분리한 거죠. 왜? 변화율 때문에. 렌더러 로직이 바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태스크의 데이터에 대한 로직이니까 거의 바뀔 일이 없어요. 그에 비해서 다음 페이지. 돔 비지터는 저 폰트 좀 바꿔주실래요? 할 때마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나 이 부분은 캔버스 아이콘, SVG 아이콘 넣고 싶은데 이럴 때마다 바뀌는 거잖아. 제가 여기에다가 버튼 넣을 때 이런 버튼 넣었단 말이에요. 뭐 애드 태스크? 나 이런 버튼 말고 부트스트랩 바꿔줘. 이거 이럴 때마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쵸? 변화율이 완전히 다른데 변화율이 다를 때 어떻게 관리한다? 파일체로 건들지 않게 만들어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렌더러를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렌더러에 관련된 모든 다인 테스트고 뭐 다시 다 해야 돼요. 건드렸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순수하게 뭐만 건드릴 수 있다? 비지터만 건드릴 수 있어. 따라서 테스트는 비지터만 하면 돼. 더 정확하게는 돔 비지터만 테스트하면 돼. 나머지들은 건든 적이 없으니까 에러가 안 나겠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뭐? 변화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 변화율이 뭐의 정체다? 역할의 정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역할을 나누는 기준이 변화율이 큰 부분을 차지해요. 예. 변화율 때문에 저희가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코드가 많이 변화한 거, 적게 변화한 걸 나눠가지고, 혹은 얘는 한 달에 3번씩 변하는데 얘는 한 달에 6번씩 변해. 꼭 빈도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인사팀에서 자꾸 바꾸라고 그러고 얘는 회계팀에서 자꾸 바꾸라고 그래. 이러면 나누는 거야, 역할을. 수정되는 원인이 틀리면 나눠주는 거예요. 변화율로. 돔 비지터는 누가 봐도 돌아다니면서 돔만 그리는데 이 돔을 그리는 로직은 누가 봐도 변화율이 렌더러와 다를 것 같아.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가 다를 것 같다는 거야. 돔 비지터를 바꾸는 이유는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인데 렌더러를 바꾸는 이유는 뭐죠? 태스크라는 자료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만 바꾸는 거죠. 변화하는 이유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빈도라고 표현하면 좀 오해가 있긴 한데 이유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자, 이 돔 비지터를 보면 일단 부모 받아오죠. 부모 받아오고 얘가 비지터를 상속했기 때문에 슈퍼 한번 불러주고 보통 이 페어런트 받아와요. 그 다음에 리셋 시점에서 얘는 커런트라는 속성을 페어런트를 얻어와서 이너 HTML 땡땡 친 걸로 정리하는 걸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페어런트가 저희가 셀렉터로 받을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셀렉터에 있는 돔 엘리먼트 얻어오는데 우리 돔 엘리먼트를 첫 번째 인자로 넣을 수 있게 아까 개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속성만 세팅한다고 이너 HTML 땡땡으로 속성 세팅한 이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커런트에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최초에 이 리셋을 시키면 커런트가 뭐가 된다? 부모가 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싹 비우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스타트 할 때마다 커런트에다가 내용을 열심히 집어넣어주고 엔드 할 때마다 다시 되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페어런트 다시 되돌아가고 있죠? 응? 커런트가 할 일 다 했으면 그 위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스타트 엔드의 역할이에요. 되돌아가야 되니까. 엔드 할 때마다 되돌아가. 근데 스타트만 3번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 왔죠. 어떻게 되돌아가지? 엔드로 되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스타트 엔드. 근데 여기에는 어떤 가정이 있죠? 스타트 엔드를 맞는 순서에 맞게 호출해야 된다는 가정이 들어있어요. 이게 암묵적 선택지예요. 여기에는요, 스타트 엔드 안에 자식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암묵적인 프로토콜이 들어있어. 엔드를 여기서 호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식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스타트, 엔드, 최종 엔드 이렇게 된 걸 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엔드가 이 자식 과정 다음에 나와야 된다는 걸 가정하고 있단 말이지. 이 메소드가. 그렇죠? 이런 메소드를 저희는 트랜잭션이라고 불러요. 트랜잭션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엔드 호출 안 돼도 버그 안 나잖아요. 에러 안 나고 그냥 프로그램 깨지는데 왜 깨졌는지 모르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또 엔드를 스타트 바로 밑에 넣어도 깨진 왜 화면이 이렇게 깨지고 이상하게 작동하지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죠. 얘는 반드시 시작점과 중간에 자식들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엔드를 넣어야 된다는 암묵지가 선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자, 돔 비지터를 구체적으로 구현해보면 커런트를 먼저 정의했고 스타트 시점에 이제 자기 렌더러를 세팅한 적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세터에서. 렌더러가 없으면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야, 너 렌더러도 세팅 안 하고서 어딜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 뭐 이런 거예요. 예. 보면 내 렌더러가 진짜 렌더러야 하고 확인해 보는 거죠. 아니면 죽고. 그 다음에는 제가 받아온 태스크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태스크 아이템인 경우가 있고 하나는 태스크 리스트인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태스크 아이템일 때는 여기 더럽게 기술하기 싫으니까 자기의 언더 아이템한테 그림을 그리게 시킬 거예요. 리스트일 때는 언더 리스트한테 그림 그리게 시킬 거예요. 여기 물론 없죠. 뒷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일 때 그림 그리는 거, 리스트일 때 그림 그리는 거, 여기 공통 영역. 공통 영역은 뭐죠? 밑에 자식 하위 추가하고 밑에 섹션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인풋으로 하위 자식 만들 수 있게 하고 여기 클릭 리스트는 누구 걸어야 될까요? 렌더러 걸어주면 되겠죠?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렌더러 걸어주면 돼요. 렌더러 받아왔잖아요. 렌더러에 있는 애들한테 걸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한테 리스너를 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온 렌더러에게 리스너를 걸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MVC 아시는 분들은 왠지 컨트롤러하고 뷰하고 결합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지 않으세요? 뷰 코드의 리스너를 컨트롤러 지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지 않아? 렌더러의 진짜 이름이 컨트롤러라고 생각되시는 분 없어요? 맞아요. 네. 렌더러라는 건 그림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걸 모든 걸 주관하는 매니저 같은 녀석인데 걔를 MVC에서는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실제 렌더러의 MVC적인 이름은 컨트롤러인 거예요. 컨트롤러의 메서드를 매칭해주고 있죠. 어디에? 뷰에 리스너에. 그런 거예요. 얘가 커런트가 항상 15px씩 밀리니까 한 번 섹션이 만들 때마다 15px 밀려 나갈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인풋 넣고 뭐하고 해서 이건 공통 요소. 위가 리스트였던 아이템이던 공동 요소를 여기다 그려주면 되고요. 마지막 엔드에서는 커런트를 한 단계 다시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페런트 노드를 해서 요걸 통해서 계속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올라오지 않는 패턴에서는 아까 검색 같은 애들에서는 그냥 비지터 오퍼레이션 이렇게 메소드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근데 얘는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다시 비긴 엔드가 있는 것뿐이에요. 비지터의 번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지터 메소드가 꼭 하나라는 법은 없죠. 이런 액션 메소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근데 디자인 패턴에서는 스타트 엔드 같은 이런 진짜로 태스크에 대한 액션을 처리하는 애들을 오퍼레이션이라는 메소드로 퉁쳐서 부르고 있어요. 얘네들은 다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타트 엔드 다 오퍼레이터고 이건 몇 개라도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처리해야 되니까 두 개의 오퍼레이터를 제가 쓴 건데 뭐 상황에 따라서 오퍼레이터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겠죠. 리스트인 경우에 H2로 타이틀 넣어주면 끝난 거예요. 폴더 이름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실제 태스크일 때는 우리 원래 했던 거 H3에다 이름 넣어서 컴플리트 된 거면 라인스로 해주고 아니면 넌 때리고 타임 보여주고 버튼 보여줘서 프로그레스냐 컴플리트냐 표시해주고 클릭하면 어디로? 아까처럼 컨트롤러에 있는 메소드 호출해주는 걸로. 여기도 원래는 자기 메소드 호출해야 되는데 뷰니까 얘 이제 돔 비지터의 실체가 이제 뷰라는 사실이 슬슬 느낌이 오세요? 진짜 뷰거든요. 이 비지터야말로 진짜 뷰인 거예요. 이 뷰에 있는 메소드 어디에? 컨트롤러에 연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음 버튼 마지막으로 붙여가지고 리무브 하면 지우는 거. 이것도 누구한테? 컨트롤러에 있는 리무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뷰가 렌더러를 세팅받는 게 뭐였다? 사실은 컨트롤러를 알고 물고 들어온 거였죠. 액션 메소드를 그쪽으로 보내려고. 왜? 지가 하면 되지 왜? 왜? 데이터 구조를 알고 있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렌더러가 있고 있으니까. 렌더러가 언더 리스트가 알고 있잖아요. 얘는 이 빵 셔틀로 그냥 태스크 받아와서 이것만 그리는 책임만 갖고 있지 실제로 이게 무슨 일이라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거는 모델과 뷰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누가 알고 있다? 렌더러만이 알고 있어. 렌더러한테 의뢰해야지만 이걸 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최종적으로 커런트 어펜드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주면 되죠.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렇게 돼요. 브라우저 따따따 비쌀 소프트카 슬래시 히카 S75에 4 언더 0 이렇게 디지털로 구현된 거죠. 소스 보기 해볼까요? 소스 보기. 그렇죠? 딱 보셨던 태스크 나오고 내려가 억셉트 나오고 아이템 뭐 이거 똑같고 렌더러 나와서 렌더러 쭉 나오고 비지터 나오고 돔 비지터 나오고 하고 밑에 예제도 똑같이 나오고 그렇죠? 돌린 거예요. 자, 그전 코드와 지금 코드를 비교해 보면 렌더러에서 완전히 구체적인 돔에 대한 API가 다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뭐가 있다? 기존 구현체에서는 돔 렌더러에 컴포지트 지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 누구한테로? 태스크만 알도록. 그렇죠? 그래서 중복이 하나 제거됐죠. 굉장히 중요한 중복이 제거됐습니다. 더 이상 컴포지트 자료구조체를 누군가 갖는다고 이 컴포지트 오염을 받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왜? 루프를 완전히 걔네한테 위임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우리는 그냥 빵 셔틀 타고 다니면서 할 일만 하면 돼. 로 줄어들어서 더 이상 컴포지트가 전염되지 않게끔 막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백 이런 문제가 남아있어요. 비지터의 스타트하고 엔드의 위치를 우리가 잘 조종해 줄 거야 라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불신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오퍼레이션 사용에 대한 제약이 있어. 오퍼레이션을 어디에 사용하는 이 자료구조에 사용할 때 오퍼레이션 사용법에 대한 제약이 있는데 이거를 강제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처음부터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이 문제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역할 중복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역할을 잘 보세요. 이 역할을 보면 원래 태스크는 뭐 하는 애죠? 컴포짓 자료 구조체예요. 맞죠? 컴포짓 자료 구조체예요. 컴포짓 자료 구조체가 어째서 비지터를 감당하는 문제를 안고 있냐는 거지. 그렇죠? 비지터를 감당하는 문제를 어째서 컴포지트 자료 구조체가 안고 있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컴포지트에 대해서밖에 모르는데 비지터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비지터를 컨트롤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비지터를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메서드와 시그니처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행위라는 건 제가 세 바퀴 돌고 다섯 발자국 가는 거랑 다섯 발자국 간 다음에 세 바퀴 도는 거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냥 다섯 발자국 가라는 메서드와 세 바퀴 돌아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다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건 누구만 알고 있다? 그 행위를 소유한 애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절차와 사용하는 용도, 사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위치 이런 건 걔만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 구체적인 비지터의 지식이 없는데 비지터의 공개 메소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얘가 비지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건 반드시 실패할 거라는 거지. 이 메소드가 공개인 걸 알아도 실패해.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더 나아가서 얘가 원래 비지터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비지터를 처리하는 로직을 누가? 컴포지터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서 역할이 중복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코드 안에 있어요. 뭘까요? 바로 accept 안에 get result가 있는 거예요. accept도 컴포짓을 도는데 얘가 컴포짓을 돌기 위해서 안에 컴포짓을 다시 재활용하고 있죠. 그렇죠? 컴포짓이 2단으로 중복된 거예요. accept도 컴포짓을 도는데 get result도 컴포짓을 돌고 있는 셈인 거죠. 따라서 get result의 컴포짓이 바뀐 게 내가 accept 도는 방식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죠? 두 가지 컴포짓을 따로 관리하게 돼서 리절트 말고 얘 거 전용 리절트를 또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얘는 암묵적으로 자기 메소드에 의존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accept가 기대하는 컴포짓의 회전과 get result가 기대하고 있는 컴포짓의 회전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부터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나한테 get result를 요구할 때 내가 대응하는 것과 accept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대응해야 되는 기대가 틀려. 그림이 그려졌을 때는 이렇게 그려졌으면 좋겠지만 데이터를 얻었을 때는 그냥 뉴트럴하게 들어오면 내가 클라이언트에서 알아서 소팅해 쓸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accept를 돌 때는 타이틀로 정렬된 거에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데이터를 얻고 싶은 get result 입장에서는 그냥 내놔. 내가 알아서 소팅해 쓸 테니까. 니즈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못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내부 중복이야. 왜 중복이 되느냐? 역할이 다른 메소드가 다른 역할의 메소드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왜 일어나냐? 태스크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거? accept를 받아들이는 비지터를 루프 돌리는 역할과 원래 컴포지트로서의 자료 구조의 역할 두 개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역할 중복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지. 분위기가 엄청 안 좋죠. 첫 시간에 배웠던 역할들은 명확하게 구분되고 눈으로 이해되고 머릿속으로 굉장히 시원하게 이해되는 역할의 차이예요. 근데 고급 역할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 정도의 역할 차이밖에 안 나는 미세한 역할을 구분하기 제가 몇 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5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섬세하고 미세한 역할 구분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프로그램의 어려운 버그를 찾냐 못 찾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버그가 제가 말했던 버그가 생기면 못 찾는다는 거야. 어? 아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여기 건드렸다가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긴 역할이 두 개라서 이렇게 될 거거든. 이미 제가 보기에 이 역할 구분이 되게 손쉽게 눈에 드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코드를 보자마자 뭘로 보인다? 그냥 벌써 확정 버그로 보인단 말이야. 이건 확정 버그야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이 코드가 잘 작동해도 여전히 그건 일부 스냅샷에서 동작하는 거지 얘는 좀만 건드리면 깨질 거야 라고 그냥 보인단 말이야.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어느 수준에 올라오시면 그냥 이 코드가 버그로 보여요. 이 둘 사이에 트랜잭션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없거니와 얘가 내부 역할 참조를 해서 중복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그냥 눈에 보여서 그냥 이 자체로 그냥 버그로 보여. 야 이렇게 짜면 안 되지. 그냥 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간단 말이야. 제가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것뿐이에요. 회사에서 저 미친놈이 무슨 소리 하나 그런데 그놈이 전설의 개발자. 그 지나면서 야 이렇게 짜면 안 되지 이렇게 간단 말이지. 진짜 진담이에요. 진담이야. 제가 보기엔 굉장한 버그로 보인단 말이야 이게. 응? 이 두 개의 순서를 보장할 수 없는 점이나 이 컴포짓의 이 get result는 원래 이거 용도가 아닌데 accept에서 이걸 쓰고 있는 거나 다 되게 큰 오류로 보인단 말이에요. 굉장한 오류로 보여 제 눈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려면 억셉트 쪽에서 비지터를 사용하는 지식을 갖기 싫어. 해서 우리는 리버스 비지터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그러한 이유로. 리버스 비지터의 세계를 가면요, 비지터에 대한 지식을 비지터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자, 억셉트의 문제점은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쵸? 억셉트의 문제점은 설명했고, 렌더러가 수행하는 걸 보면요, 리스트를 기준으로 리스트가 비지터를 처리할 역할을 줬기 때문에 리스트한테 억셉트로 비지터를 보내고 있죠. 이 코드가 모든 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리스트가 비지터를 처리할 책임을 져야 돼. 즉 비지터를 다루는 방법을 누가 알고 있다? 리스트가 알고 있어야 돼 라고 다 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비지터의 스타트를, 야, 어떤 놈이 와가지고 10년 동안 파스칼만 하다가 델파이 하는 놈인데 나 스타트 마음에 걸린다, 비긴으로 바꾸자, 뭐 이런 놈들 있거든요. 있어요, 살다 보면은. 왜냐면 파스칼은 다 비긴 엔드로 돼 있거든요. 그럼 제가 비지터의 코드를 비긴으로 바꿨어, 스타트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태스크가 깨져.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나는 그저 살짝 빵셔틀 하려고 억셉트를 제공해줬을 뿐인데, 비지터가 바뀌었다고 태스크가 깨지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그거 자체가 중복 역할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비지터의 역할은 누가? 비지터가 알아야 되는 거고, 리스트는 어디까지나 뭐만 한다? 겟 리절트를 공급하는 역할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리스트가 비지터의 역할을 수행하면 안 돼. 비지터에 대한 역할은 비지터가 알아야 되고, 리스트는 오직 뭐만? 겟 리절트만 수행해야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MVC 프레임워크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왜냐하면 MVC 프레임워크에 등장하는 애들이 죄다 이따구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미세한 역할 분화로 클래스들이 계층 분화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배우든 앵귤러를 배우든 뭐 백본을 배우든 다 상관없어. 어차피 제대로 쓰려면 이 미세한 역할 분리를 해가지고 구분하는 데 성공하지 않으면 얘가 왜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거 만들려면 클래스 20개 때려야 되는데 그냥 만든 거밖에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학원에 스프링 배우면 왜 뷰 찍는데 클래스가 15개 등장하는 거지?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왜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해하는 거는 그걸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의 역할이 단일 역할을 가져야 되고 딴 애하고 역할을 분리해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속 역할을 분리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똑같아요. 그 5년은 치열하게 고민한 5년인 거지 그냥 짬밥 먹고 있는 5년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이거 어떻게 리버스로 바꾸죠? 리스트가 억셉트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비지터가 리스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비지터가 리스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였어. 오퍼레이션에서 비지터가 리스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정상이었어. 왜? 리스트는 이미 충분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겟 리절트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지터가 리스트를 컴포지트로서 받아들이고 비지터에 대한 지식은 누가 가져간다? 이제 비지터가 가져가면 되는 거죠. 비지터 오퍼레이션은 비지터 거잖아요. 비지터가 가져가면 돼. 따라서 비지터의 코드는 이렇게 바뀌겠죠. 오퍼레이션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비지터 오퍼레이션은 뭘 받아들인다? 거꾸로 태스크를 받아들이는 거죠. 얘가. 왜? 태스크에 대한 지식은 뭘로 한정되어 있다? 겟 리절트로 한정되어 있어. 만약에 태스크가 다른 방식의 리절트를 주는 지식이 생긴다면 그건 당연히 비지터가 알아야 되는 거죠. 비지터가 겟 리절트를 통해서 컴포지트 획득하는 지식은 원래 누구의 역할이다? 원래부터 태스크의 역할이야. 태스크가 뭐 하는 거다? 겟 리절트 하는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한마디로 정의해서 태스크가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겟 리절트 하는 놈인데요. 태스크 그 자체란 말이죠. 그렇죠? 단일 역할 수행 중이에요. 비지터가 뭐 하는 놈인데? 비지터는 비긴 엔드를 순서에 맞게 호출해서 얘를 순회할 거야. 라는 게 바로 이 비지터라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는 어떤 의존성이 생겼죠? 어떤 의존성이 생겼죠? 비지터가 구상 클래스인 태스크와 단단히 바인딩되는 역할이 생겨버렸죠. 아까의 비지터는 뭐가 장점이죠?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백. 이 비지터에서는 비지터의 장점이 뭐예요? 이 태스크라는 애를 전혀 몰라요. 그렇죠? 예, 한쪽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데 이 경우에 비지터는 전혀 이 태스크라는 구체적인 이 객체를 모르고 태스크가 실제로 돌아갈 때 어떻게 처리할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의존성이 거꾸로 비지터를 알아야 되는 책임이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유리하죠? 리스트가 거의 안 변하고 비지터의 형태가 똑같은데 비지터가 되게 많아. 이때는 이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경우에서는 비지터가 태스크라는 애의 사용법을 알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비지터는 어쨌든 이 태스크하고밖에 바인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다른 자료 구조가 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건 뭐다? 이 자료 구조 한정으로 내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지식을 누가? 비지터가 소유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한쪽이 정답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비지터가 옳은 경우, 리버스 비지터가 옳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리버스 비지터를 했더니 장점이 뭐였어? 스타트, 엔드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누가 갖고 있어? 본인이 갖고 있어. 굉장히 바른 지식일 뿐더러 틀릴 위험도 없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외부의 지식이 새나갈 일도 없어요. 완벽하죠. 네, 완벽합니다. 대신에 얘는 태스크하고 굉장히 단단하게 바인딩이 돼버렸죠. 태스크 외에는 비지팅이 불가능해. 네, 이런 한계를 지니는 거예요. 그걸 대신 저희가 내놓은 거죠. 네. 아까 리스트와 바인딩 됐을 때는 비지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 확정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리스트에서 엄청 헤매면서 비지터를 써야 되는데 대신에 비지터는 구체적인 자료 구조를 몰라도 돼. 태스크가 아닌 다른 애랑도 결합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 두 개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어떤 의존성을 희생할지를 결정해. 디자인 패턴이나 역할 모델이 어려운 점이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 너와 내가 서로 안 보면 정답이야. 의존성이 없으니까. 그럼 같이 무슨 일을 해? 그렇죠? 같이 일을 하려니까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어딘가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너한테 의존하는 게 좋니? 네가 나한테 의존하는 게 좋니?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할 모델을 바라보는 센스예요. 그럼 그냥 둘이 알면 안 돼. 이게 멀티플렉스 최악인 거죠. 단방향 의존성. 시간에 배웠죠. 한 놈이 한 놈만 아는 게 최고예요. 단방향 의존성. 그럼 누가 누구를 알아야 되지를 결정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항상. 여기에서는 누가 누구를 한다? 비지터가 태스크를 한다. 아까에서는 태스크가 비지터를 한다. 그렇죠? 어느 쪽이 좋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자, 여기서 이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해요. 예, 자료 구조가 안정화되어 있고 뷰를 바꿔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태스크라는 애가 순수한 모델이기 때문에 순수한 모델이라서 걔는 자료 구조가 확정이고 얘를 표현한 프레젠테이션을 막 바꿀 니즈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그대로야. 자료 구조는 확정돼 있고 이걸 표현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계속 바뀔 거야. 따라서 비지터 쪽이 태스크를 아는 게 맞단 말이야. 리버스가 맞는 거죠. 그 반대야. 자료 구조 쪽이 계속 변할 거고 이걸 처리하는 비지터가 오히려 안정화돼 있어. 이러면 누가? 아까 비지터 패턴이 맞는 거죠. 비지터가 거의 스태틱이니까 안 변할 거니까. 분위기 막 엄청 안 좋죠? 제가 뭐라고 그러나? 예, 그래도 저희는 유튜브에 올라오기 때문에 꾸준히 보시면 아시게 돼요. 한번 들은 거랑 안 들은 거랑 차이가 있고 계속 복습하실 수 있잖아요. 코드랑 다 있으니까 계속 보시면 알게 돼요. 제가 코드 스피치 하면서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 목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역할 모델을 가르치는 거예요. 숙련된 역할 모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역할 모델이 프로그램의 핵심이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가장 어려운 부분도 역할 모델이고 나는 역할 모델을 기준으로 역할을 인식하려고 노력해야지라는 관념과 개념을 심어드리는 게 제 교육의 테마이기도 해요. 사실 이것만 정복하게 되면 알고리즘은 원래 상관없다니까요. 밑에 놈한테 시키면 돼. 위에 놈한테 시키더니 오픈소스 가져오면 돼. 처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프로그램들은 다 역할로 잘 쪼갤 수 있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려면 역할을 인식하고 왜 나눠야 되는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관건이다. 이걸 가르치기가 어려웠고 학원에서는 이게 어려우니까 다 뭐만 가르쳐요? API, 알고리즘, 변수의 흐름 이런 것만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걔는 가장 말단에 있는 애들이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각각 메소드의 가장 마지막에 액션 실행하는 프라이빗 메소드에서 일부만 나오는 애들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어플리케이션 보면 가장 하찮은 애들이잖아요. 걔네들한테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이 공업의 세상에 오시면 인더스트리로 오시면 전부 다 가져다 써요. 전부 다 가져다 씁니다. 중요한 건 프로그래머가 짜는 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 역할 모델, 역할 협력 모델 더 나아가서 객체망을 짜는데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역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함수형 프로그램 할 때는 함수망을 짜겠죠. 서로 협조하는 함수망을 짤 거거든요. 우리 지금 객체지향을 베이스로 배우고 있으니까 객체망을 짜고 있는 거죠. 이것만 짜는데 성공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줍니다. 심지어 이것만 잘 이해하면 이거에 대한 어떠한 구조를 잡아놓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금방 파악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스타트 엔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스타트 엔드가 더 이상 바깥으로 노출될 일이 없죠. 이제 아까 스타트 엔드가 노출된 이유는 태스크가 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노출된 거예요. 이제는 내부 지식이 됐잖아요.
인하우스 달리지가 된 거예요. 노하우가. 그렇기 때문에 언더로 격화됐어요. 그렇죠? 스타트엔드가 더 이상 바깥에 나갈 애가 아니야. 언더로 격화됐단 말이야. 이제 내부의 훅으로 격화된 거죠. 애들이. 그래서 비지터 추상층에서는 태스크에 대한 지식, 어떤 거? 겟 리절트를 통해서 겟 리절트를 도면서 뭘 얻어왔죠? 뭐 얻어왔냐면 바로 컴포짓 구조에 대한 순환을 얻어왔어요. 우리 신경 안 쓰고 네가 알아서 다 해줘. 이 컴포짓 순환 구조에 들어와서 뭘 한다? 오퍼레이션을 계속 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오퍼레이션 때리면 어떻게 된다? 언더 스타트, 언더 엔드. 이 지식이 다 전부 다 내재화됐죠. 바깥쪽에 노출 안 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자식 클래스들은 이제 격화되어 있는 언더 스타트와 언더 엔드만 구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리버스가 아닌 경우에도 스타트는 태스크 알고 있지 않나요? 이거 제가 태스크라 써놔서 그래요. 우리 이미 첫 시간에 뭐 배웠어요? 역할 분리 모델 배웠죠. 여기다 프로토콜 넣으면 되죠. 데이터 같은 걸로. 태스크가 구현하고 있는 데이터가 갖고 오면 되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분리해서 중립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귀찮아서 이 교환용 프로토콜 안 만들었을 뿐이지 원래 교환용 프로토콜 만들게 돼 있는 거 실습하시잖아요. 데이터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원래.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원래 리버스를 안 썼던 이 오퍼레이션 없는 세계를 생각하면 여기가 프로토콜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비지터는 완벽하게 뭘 모른다? 태스크를 몰라도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여기에 태스크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바인딩 된 거죠. 네. 뭐야 이 분위기는. 다음. 하지만 이렇게까지 역할 분리를 했는데도 뭔가 이상한 위화감이 있어 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겠지만 저한테는 있어.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은 정체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게 렌더러인데요. 렌더러의 이 빨간 언더 렌더러가 마음에 굉장히 안 들어. 굉장히 안 드는데 왜 안 드는지 위화감을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애드나 리무브나 토글이 하는 일을 잘 생각해 볼까요? 애드나 리무브와 토글이 하는 일은요. 데이터에 대한 변경이에요. 맞나요? 모델에 대한 변경이에요. 그러면 우리 페어런트 애드나 페어런트 리무브 혹은 페어런트 토글 했을 때요. 걔네들이 진짜 토글하거나 리무브하거나 애드 하나요? 진짜 하는지 검사해 볼까요? 태스크로 가. 태스크로 빽빽. 엄청 빽해야지 태스크 나올 거야. 이거 보세요. 해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코드 잘 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토해버리죠. 제가 여기서 에러를 처리해서 무조건 토해서 죽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인더스트리얼 코드에서는 저렇게 저처럼 스로우 못 던지죠. 감이 겁나가지고 욕 뒤지게 먹으니까 그냥 보통 콘솔 로그만 찍잖아요. 그렇죠? 리턴하고 맞잖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스로우 하라고 그래도 안 할 거잖아. 알고 있어. 네. 자 여기 이 코드를 보면 이게 증명하는 게 뭐냐면 애드를 호출했다라고 애드가 됐다라고 확정질 수 없다는 거예요. 리무브를 호출했다고 리무브가 일어났다고 확정질 수 없다는 거야. 이걸 아는 애는 오직 누구죠? 얘밖에 없어요. 태스크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성급하게 애드를 호출했다고 렌더를 다시 해도 되는 거야? 리무브를 했다고 제가 성급하게 태스크 리무브를 호출했다고 제가 성급하게 렌더를 해도 되는 거야?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델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왜 누구 마음대로 모델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내 주관이 아닌데 누구 마음대로 렌더를 다시 걸었어.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거슬린다는 거지. 모델에서 변화가 일어난 건 오직 모델만이 알고 있는데 모델에서 변화를 해달라고 부탁만 한 거잖아요. 진정한 객체 협력 모델에서는 부탁만 해요. 예. 부탁하고 그놈이 하든지 말든지 걔 소관이니까 애드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지 애드 하지 말지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애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왜 렌더를 때려. 이제 렌더로 다시 가볼까요? 이제 저랑 같이 기분이 나빠지셨나요? 네. 이제 좀 기분이 나빠졌죠. 그렇죠? 지가 애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고 렌더를 때린 거야? 이 기분이 안 좋다 이거야. 그렇다고 애드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볼 수 있나요? 안 돼. 왜? 캡슐화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낸다는 얘기는 캡슐화를 깨먹었다는 얘기고 내장을 깠다는 얘기예요. 그럼 객체의 캡슐화가 깨지겠죠? 어떻게 하면 객체의 캡슐화가 안 깨지고 애드가 성공했는지 알아내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 애드가 성공했을 때만 렌더를 하고 싶은데? 라는 니즈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니즈를 가지세요. 이게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원자로에 원자봉을 냉각해야 되는데 냉각수가 투입해 주세요라고 메소드 호출한다고 그 다음번에 냉각수 투입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원자봉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폭발이야.
이 문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함수가 여러분들의 봉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렇죠? 뭐에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거죠. 얼만큼 심각해질지. 소프트웨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짤 때 내가 함수 잘못 짜면 원자력 발전소 폭발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코드의 무게를. 원자력 발전소 폭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면 내 옆에 동료의 급여가 절반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짠 코드 때문에. 혹은 버스카드 찍었는데 버스카드에 찍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코드의 무게가 다 그거예요. 여러분 짜시는 게. 여러분들 지금보다 좀 나아져서 중국 개발자 되면 제일 먼저 치는 사고가 뭘까요? 데이터베이스 날려. 여기 웃고 있는 사람도 있어 벌써. 트렁케이트를 이미 날려본 거야. 그거 어떻게 복구해요? 고객 데이터 10만 건 날라오고 이러면. 네. 그래요. 다들 그거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코드의 무게를 먼저 인식하지 않으면 초보 개발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드를 맨날 가볍게 짜니까 중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코드를. 가벼운 데만 쓰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큰 회사, 쿠팡 이상의 회사에 가시면 제일 먼저 신입사원 받아서 뭐 하죠? 망해도 되는 어드민부터 시킨단 말이죠. 망해도 되는 거. 네, 그런 거. 대부분 뭐 시켜요? 어드민 중에서도 고객 데이터 직접 다루는 거 아니야. 고객 데이터 채팅 서버 솔루션 좀 개선해봐. 뭐 이런 거부터 시킨단 말이죠. 네. 이게 데이터가 위험한 거에 대해서 자각이 있느냐, 그런 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거슬려야 돼요. 거슬려야 돼. 이것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폭발하고 핵미사일 날아가는 거야. 이게 때문에 다. 그러면 방금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는 모델에게 요청했는데 모델의 변화는 모델만 알아. 그럼 모델이 자기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바깥으로 통제할 방법이 필요해. 어떻게? 옵저버 패턴으로. 그렇죠? 그래서 옵저버 패턴을 배울 거예요. 옵저버 패턴은 크게 주인공이 두 개입니다. 옵저버와 서브젝트라는 애가 있어요. 서브젝트는 신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옵저버는 신문 구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문사에서 얘따 받아라고 신문 뿌리면 구독자들이 다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문을 뿌리는 행위를 노티파이라고 부릅니다. 신문 구독하려면 옵저버 대시면 되고요. 신문 해지하려면 리무브 하시면 되고, 신문 뿌리려면 노티파이 하면 되고, 서브젝트는 뭐다? 신문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ES6의 세로 구조로 들어와 있는 셋을 이용하면 중복된 옵저버를 검사하지 않아도 한 번에 하나만 등록돼요. 그래서 저희가 셋에다 넣고 있기 때문에 옵저버인 것만 확인하고 그냥 무조건 때리고 있어요. 여러 번 때려도 하나만 들어갑니다. 셋이니까. 리무브는 꺼내가지고 딜리트 해주면 되니까 해주고, 노티파이는 옵저버도 돌면서 포이치로 해서 각각 옵저버들은 다 옵저버니까 뭘 갖고 있다? 메소드 옵저버를 갖고 있죠. 옵저버 다 호출해주면 됩니다. 옵저버에 뭔가 데이터를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저기다 인자로 신문을 넘겨주겠죠. 그렇죠? 저희는 일단 아무것도 안 넘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옵저버 패턴을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비유도 쉽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한 비유는 붕어빵과 붕어처럼, 붕어빵과 붕어빵 틀처럼 왜곡된 비유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붕어빵과 붕어빵 틀은 완전히 왜곡된 비유거든요. 클래스와 인스턴스에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한 신문사와 신문 구독자의 비유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세부적인 기술이 되게 어려워요. 옵저버라는 건. 첫 번째로 제가 여기서 가르쳐드리는 옵저버를 작성한 첫 번째 요령은 뭐냐면, 일단 인자를 보내지 말고 시작해봐. 예요. 인자를 보내지 말고 시작해. 쓸데없는 인자 보내지 말고 시작해봐. 대부분의 옵저버는 통지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 통지만으로 충분하면 뭐가 좋냐면 쓸데없는 값이 배포되지 않기 때문에 동기화 문제도 안 일어나고 멀티스레드 문제도 안 일어나. 대부분은 통지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통지가 아니라 값을 보내야 되나? 정말로 보내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안 보내도 돼. 대부분 안 보내도 돼. 통지만으로 충분해. 통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거의 많은 경우에는 구조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구조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데이터를 진짜로 보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실제로. 옵저버를 사용하는 첫 번째 요령. 일단 옵저버를 할 때 인자를 받아보지 말아본다. 받아보지 말아본다. 자, 구상 옵저버를 하나 만들 건데요. 자바스크립트를 비롯해서 현대 객체지향 언어들 대부분은 상속을 하나만 받을 수 있죠.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서브젝트하고 옵저버 중에 태스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태스크는 옵저버이기도 하고 서브젝트이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북두신권의 방법이 있습니다.
북두신권 읽어보셨어요? 북두신권에 보면 북두신권의 전승자는 일자전승이라고 해서 한 명밖에 전승이 안 돼요. 저희 객체지향 개념과 똑같죠. 부모가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부모를 거느리고 싶으면 먼저 옵저버를 상속한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를 상속받은 애가 다시 뭐를 얘를 또 상속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상속의 계층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결한 방법이 있어요. 다중 상속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할 거면 상속 하나와 소유 하나로 가시면 돼요. 상속 하나와 소유 하나. 이 방법을 쓰면 다수의 소유를 통해서 상속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이 더 어울리냐고 생각하면 태스크는 원래 모델의 변화를 외부에 통제하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니까 서브젝트를 상속받을 거예요. 그리고 옵저버를 등록하는 이유는 자식의 변화를 자기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식의 옵저버가 돼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죠. 지금 저희가 계층적인 메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할 일 안에 있는 할 일이 변화가 생기면 이 변화를 누구한테 통지하냐면 부모한테 통지를 해야지만 부모가 또 다시 그 부모한테 통지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부모를 알고 있는 렌더러한테 통지가 갈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최종에 있는 리스트의 변화는 렌더러가 통지를 받겠지만 리스트 안에 있는 자식들의 변화는 렌더러가 통지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모든 자식들의 변화를 다 렌더러가 통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자식을 추가할 때 부모가 반드시 자식을 리스닝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감시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자식이 변화가 일어나면 부모한테 알려줄 거고 그 부모는 다시 그 부모한테 알려줄 거고 그 부모는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렌더러한테 알려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태스크는 서브젝트이자 동시에 옵저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브젝트가 주 목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서브젝트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옵저버는 소유를 통해서 가져가면 된다 이거지. 소유를 통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태스크 옵저버라는 클래스 하나 만든 거예요. 옵저버를 상속받아서. 옵저버를 상속받았으니까 옵저버가 돌겠죠. 근데 얘는 생성할 때 태스크를 갖고 있어. 받았어. 소유 모델이니까. 그럼 이 태스크를 가지고 뭘 한다? 언더 태스크에 잡아놨으니까 언더 태스크에 노티파이를 해주는 거야. 이게 뭔 의미예요? 내가 자식한테 무슨 통보를 받으면 나도 다시 노티파이 때려야지 이런 뜻인 거야. 노티파이 중개해주는 옵저버인 거죠. 그렇죠? 내가 두 개를 상속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그래서 깨알같다. 보이나? 그래서 귀찮아서 안 되겠다. 신발끈 좀 묶을게요. 계속 버텨보려고 했더니 자, 태스크를 보면 서브젝트를 상속받았죠. 서브젝트를 상속받았으니까 얘는 노티파이, 애드 옵저버, 리무브 옵저버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생성자를 보시면 제가 언더 옵저버에다 뭘 잡고 있냐? 뉴 태스크 옵저버 디스를 보냈단 말이죠. 내 자신을 참조를 하는 옵저버를 하나 제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소유인 거죠. 제가 직접 옵저버를 구현하지 않았지만 나를 알고 있는 옵저버를 소유함으로써 옵저버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거 어디에 반영되냐면 애드 할 때 볼까요? 애드는 제 자식을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 자식을 등록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도 이 자식의 옵저버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태스크에 애드 옵저버 하는데 내가 돼야 되는데 정작 나는 옵저버가 아니야. 따라서 옵저버가 나를 알게 만들어서 그 태스크 옵저버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응? 디스 언더 옵저버는 나를 알고 있는 옵저버잖아요. 얘를 넣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변화가 생겼을 때 얘가 통지를 받을 거고 얘가 통지를 받으면 나에 있는 노티파이를 때려줄 거란 말이죠. 내 위로 다시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응? 이거 어우 헬이에요. 어디를 같이 본다? 내가 생성자 당시에 이걸 만들었어. 이거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애드 차일드 할 때 뭐 했다? 애드 태스크 할 때 그 자식의 옵저버로 나를 등록했어. 나의 이 언더 옵저버를. 그럼 자식의 토글의 변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받을 거잖아요. 얘가 받는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얘가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가 받으면 어떻게 되죠? 얘가 알고 있는 태스크에 노티파이가 호출되는데 얘가 알고 있는 태스크는 누구다?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의 노티파이가 호출되는 거지. 자식이 변화하면 나의 노티파이가 호출된단 말이죠. 오케이? 객체 통신이 왜 어렵냐면 이런 건 쉬워요. A가 있고 B가 있어서 A와 B 사이에 통신하는 건 사람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와 내가 대화하는데 뭐가 어려워? 너는 글씨를 써라. 나는 떡을 쏠게. 얼마나 쉬워. 그렇죠? 이건 쉬워.
문제는 객체 지향에서의 통신은 그렇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템플릿 메소드 패턴에서 어떻게 일어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에코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려고 도우미 객체를 만들어버린 꼴인 거죠. 그렇죠? 여기 태스크 옵저버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내가 노티파이로 옵저빙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도와주는 소유 객체를 하나 도우미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우회시켜서 제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통신 형태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객체 지향 언어의 제약도 있고 혹은 또 이런 형의 제약도 있고 그렇죠? 이 안에서 다 방법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별로 어려운 솔루션 아니죠. 이거 생각의 발상은 어떻게 시작됐다? 내가 서브젝트이면서 옵저버인데 두 개를 상속받을 수는 없구나. 하나는 소유를 바꿔야지. 내가 뭐면서 뭔데 나는 이걸 상속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 나머지 두 개는 뭐다? 소유를 바꿔야지. 객체 지향에서 다른 객체와 관계를 맺는 방법은 소유 아니면 상속밖에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예. 소유와 상속을 일반적으로 다 쓰고 상속 간의 통신도 일어나고 소유 간의 통신도 일어나고 다시 자기한테 리프레시는 돼서 복잡한 통신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우리는 옵저버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나요? 아니면 간접적인 관계를 맺나요? 간접적인 관계를 맺죠. 상대방이 누구든 수신하려면 옵저버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그게 렌더런지 뭔지 관심도 없고 옵저버이기만 하면 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옵저버, 애드 옵저버 할 때 누구도 넣고 태스크도 집어넣고 렌더러도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프로토콜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에러에서 끝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없죠. 언제만 노티파이가 일어난다? 제대로 들어왔을 때만 노티파이가 일어나게 됐죠. 또 리무브도 여기서 걸렸으면 노티파이까지 안 올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됐을 때만 노티파이가 일어나는 거죠. get result 했을 때 쭉 두는 거 똑같은 코드니까 뭐 생각하고. 그래서 옵저버 패턴의 정석은 옵저버 서브젝트가 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석의 이름을 쓴 거고요. 이 이름은요. 여러분 제일 많이 하시는 이름 뭐예요? 이벤트 디스패처, 애드 이벤트 리스너,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죠? 거기 들어가는 리스너 함수죠. 그 함수 뭐 하는 역할이죠? 옵저버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가 객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옵저버 객체를 이렇게 딱딱하게 안 만들고 그냥 함수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옵저버의 다른 이름은 리스너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벤트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옵저버 패턴이라고 부르지 않고 채널 패턴이라고 불러요. 옵저버 패턴의 확장인데 일반적으로 옵저버 패턴은 지금 채널이 하나밖에 없죠. 채널이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서브젝트가 노티파이 때리고 이 노티파이 뿌리는 대상이 다 이 셋에 들어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벤트 리스너는 어떻게 작동해요? 클릭 리스너 따로 돌고 오버 리스너 따로 돌고 그렇죠? 아웃 리스너 따로 돌고 다 따로 돌잖아요. 채널이 여러 개잖아요. 제가 클릭을 배포하고 싶으면 클릭 관련된 애들만 배포할 수 있고 또 내가 마우스 오버를 배포하고 싶으면 오버 애들만 배포할 수 있고 이 채널링이 있단 말이야. 이 채널에 따라서 배포할 수 있는 확장 패턴을 저희는 채널 패턴이라고 불러요. 옵저버 패턴을 좀 더 확장하면 채널 패턴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이 돔에 있는 애드 이벤트 리스트는 채널 패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채널 패턴이 더 일반적이죠. 네,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서브젝트가 노티파이 할 때 옵저버가 수신하는 거죠. 그렇죠? 서브젝트가 노티파이 하면 옵저버가 수신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푸시형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서브젝트가 밀어내면 푸시하면 옵저버가 받는 거예요. 근데 풀형은 뭘까요? 옵저버가 땡겨오는 거예요. 옵저버가 서브젝트한테 정보를 갖고 있는 놈한테 나 좀 데이터 좀 줘 이렇게 땡겨올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풀형 옵저버가 뭘까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 여기 제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웹서버라고 생각하면 제가 네이버닷컴이라고 생각하면 네이버닷컴을 하나의 서브젝트로 본다면 얘는 푸시라고 있지 않죠. 브라우저에서 요청할 때 주는 거죠. 이 풀형 서비스인 거예요. 얘도 풀형 옵저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응? 그래서 이 서버가 푸시하는 게 유리한 경우는 어느 경우예요? 연결돼 있고 연결된 노드 수가 적으면 루프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푸시가 유리하죠. 그래서 적은 노드를 자주 통신할 때는 푸시가 유리해요. 그러나 많은 노드를 비동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상대할 때는 당연히 풀형이 압도적으로 서버 자원을 적겠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풀형으로는 여기 여러분들 200명하고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왜? 요청이 뜸뜸이 온다고 생각하면 요청이 없을 때만 대답해 주면 되니까 200명도 상대할 수가 있어. 푸시형이면 제가 200명한테 뭘 배포할 때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여기 2명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푸시형이 훨씬 더 빠른 거죠. 이 사람들 대화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밀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옵저베이션 할 때 풀형, 푸시형이 다 있고요.
최근에 RX 같은 애들을 보면 풀 푸시를 한꺼번에 했어요. 푸시 당하고 있는데 풀 땡기거나 풀 땡기고 있는데 푸시 당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 개념이 나중에 중복돼서 합쳐집니다. 아이씨,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다.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자, 옵저버를 도입한 이유는 뭐였다? 우리가 모델의 변화는 오직 모델만 알고 있는데, 태스크의 변화는 태스크만 알고 있는데 렌더가 함부로 설레발치더라. 진짜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만 네가 알아쳐먹어라. 근데 내가 직접 내 변화를 통제할 때 어떤 애를 알고 싶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 층, 프로토콜 층을 넣어서 옵저버라는 프로토콜 층을 넣고 옵저버한테 통지만 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보면 옵저버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게 뭐다? 우리가 돔 이벤트에서 버블링이나 캡처링이 일어나서 애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자식이 변화가 일어나면 캐스케이딩을 타고서 어떻게 일어난다? 버블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부모 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캡처링 버블링 아세요? 이벤트에? 아는 것 같지만 또 모르시죠? 제가 이걸 버블링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캡처링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렵잖아. 그렇죠? 버블링은 자식에서부터 부모 쪽으로 들어가죠. 이벤트가. 캡처링은 부모에서부터 자식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지금 자식의 이벤트를 수신하고 있는 꼴이니까 버블링인 거죠. 자식이 뭔가 일어나면 계속 부모 쪽으로 전파시켜주고 있으니까. 예, 그래요. 개념을 그냥 하는 거랑 깊이 하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응용하실 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에 익숙하다고 생각하면 이걸 딱 보면서 제가 버블링 걸었어요 이렇게 끝나요. 그렇죠? 지금 저랑 대화해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태스크 계층 구조에 버블링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이 버블링과 캐처링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래요. 자, 그래서 옵저버, 애드 옵저버, 리무브 옵저버 뭐 이런 거 해주는 거와 함께 노티파이들이 이제 딸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스크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스크 아이템에는 전용 메소드인 토글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스크 아이템 한정 토글이 있잖아요. 토글도 상태의 변화기 때문에 태스크 레이어에서는 감지할 수 없었던 상태의 변화기 때문에 얘도 노티파이를 해줄 책임이 있죠. 그렇죠? 얘는 태스크를 상속받았으니까 서브젝트를 상속받았을 테고 노티파이가 되는 애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렌더러를 볼까요? 렌더러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코드가 생성자의 마지막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내가 리스트를 받아들였다면 리스트의 옵저버가 될 테야 라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죠. 이제부터 리스트 및 리스트 하위 자식의 어떤 변화라도 나는 옵저버로 수신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옵저버에서 뭐 하죠? 렌더를 때릴 테야. 렌더를 때릴 테야. 그럼 구체적으로 옵저버는 언제 일어나요? 리스트 및 리스트 하위 자식 누군가의 변화가 일어나면, 진짜로 일어나면 옵저버가 일어나는 거고, 저는 그때만 렌더를 때릴 거야. 따라서 add, remove, 토글 등에 걸려있던 언더렌더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변했죠. 진짜로 됐을 때만 옵저버가 일어나고 그때만 렌더링을 때리니까. 이제 좀 만족스럽죠? 아닌가? 자, 지금까지 구현한 여기까지 오는 여정 중에 배웠던 패턴 다 나왔죠? 네. 예를 들면 저희가 비지터를 어디서 받아요? 생성자에서 받죠. 여기 보시면 이거 뭐예요? 전략 패턴이죠. 전략 패턴이잖아. 필요한 전략을 객체로 외부에서 받는 거. 전략 패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쓰고 있는 수많은 훅 다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고, 그렇죠? 컴포지 패턴 나오고, 옵저버 패턴 나오고, 비지터 패턴 나오고 다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컴포넌트 패턴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속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쓰는 패턴들을 컴포넌트 패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 하나하나를 배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디자인 패턴이 뭘 의미하는지, 왜 쓰는지의 의미를 이해해서 결국엔 내가 필요한 조합에 다 적절히 배분해가지고 걔네들이 조화롭게 사용하게 하는 게 바로 디자인 패턴이에요. 단지 숙련되면 합치거나 분리하거나가 자유로운 것뿐인 거죠. 여기엔 이거 쓸까? 저기엔 저거 쓸까? 이 문제는 여기에 역할 모델이 중복되는데 이렇게 분리해 줄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골싸매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미리 해결하고 있는 디자인 패턴에 숙련되어 있는 편이 훨씬 더 쉽게 해결하는 거죠. 물론 제가 하니까 쉬운 거지만 쉽게 해결돼요.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그것이지. 4.1.1 가봐. 아까 주소. 거기에 1.1 이게 똑같은 걸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잘 돌아갑니다.
코드 구현체들은 지금 있는 코드하고 완전히 일치해서 해놨고, 제가 교환에 일부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캡처했었어요. 타이핑이라고 쳐보시라고. 악마죠. 악마야. 다음부터 계속 그냥 코드 쳐넣지 않고 다 저렇게 캡처해서 넣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번 해봤어요. 캡처하는 코드를 있으니까 보면서 쳐보시라고도 하고 잘 운영해 보시고요. 원래 저번 디자인 패턴 때는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메멘토하고 데코레이터를 추가했었거든요. 메멘토를 하게 되면 현재 이 상태를 그대로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럼 로컬 스토리지 같은 데 세이브했을 테고, 리스토어 하면 그대로 다시 복원되겠죠. 예. 그게 이제 메멘토 패턴이 해주는 일이고, 그 다음에 데코레이터 패턴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갑자기 모든 할 일에 메모를 추가했으면 좋겠어. 모든 할 일에 완료 일자를 추가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코드 또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동적으로 원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패턴도 있는 거예요. 그게 데코레이터 패턴인 거죠. 데코레이터 패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내가 했던 행위들을 다 취소하거나 원복하거나 이러고 싶어. 애드했던 것들을 리무브로 바꾸고 리무브했던 거 다시 되살리고 싶어. 이러려면 커맨드 패턴도 필요하고. 그렇죠? 원래는 그 패턴 4개가 더 들어가고, 저장할 때 무조건적으로 저장하지 않고 그럼 데이터가 너무 커지니까 공통 요소에 대한 저장 요소를 만들어가지고 얘가 한꺼번에 저장하고 싶어. 이러면 또 플라이웨이트라는 패턴도 쓰거든요. 원래 한 5가지 정도 패턴이 더 있어서 얘한테 다 때려박으면 굉장한 게 되긴 하는데, 그 정도로 정리하고, 패턴 중에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뷰 모델인 거잖아요. 모델 뷰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건데, 모델 뷰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패턴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셨던 패턴을 딸딸이 외우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 오늘 이미 살짝 했죠? 컨트롤러가 슬슬 나오려고 그러고 막 뷰가 슬슬 나오려고 그러고 있죠. 아, 태스크가 사실은 모델이었어? 이제 봤더니 렌더러가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가 드디어 지가 필요한 모델하고 뷰인 비지터를 갖고 와가지고 누가 중재해서 렌더러의 렌더가 중재해서 모델과 뷰를 결합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놨구나 라고 보이세요? 그게 MVC 패턴이에요. 컨트롤러가 중심이 돼서 모델과 뷰를 중재해 주는 게 바로 이 모델 뷰 패턴 중에 MVC라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MVC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MVVM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진행할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진행하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패턴까지를 굉장히 능숙하게 쓰셔야 돼요. 오늘도 결석 안 하고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면 공부하실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몸이 안 따라서 그렇지. 그렇죠? 참고로 과제 제출하시는 분들 수가 점점 줄고 있긴 한데, 제출하시는 분들은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여러분들이 과제의 난이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하신 그대로입니다. 과제 제출자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이틀 밤 샜고 막 이래요. 예. 그 사람들 쉽게 제출한 거 아니었어요. 예. 그냥 다 죽어서 제출하고 그랬어요. 빌빌 기고. 그래서 언제 배우시겠어요? 이런 역할 모델의 섬세함을. 그렇죠? 여기 정복하셔야지만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올라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과제는 제가 여기다 안 써놨는데 제가 들어가면 주중에 주말 이내에 제가 어떤 거 작성할지 보내드릴 거거든요. 또 과제 제출하시고, 제가 채점을 굉장히 상세하게 해드려요. 저와 저 채점란이. 그래서 제출해서 코드 리뷰 받으시고, 언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까일 위험성 없이 코드 리뷰 받아보겠어요. 그렇죠? 겁나서 공유 못하는 거잖아, 깃허브에다가. 근데 마음은 내 코드 누가 봐줬으면 좋겠고 지적했으면 좋겠고, 근데 까이는 거 싫고 뭐 이런 거잖아요. 프라이빗한 서비스라니까. 프라이빗한, 공개 하나도 안 되는, 남들은 그 링크 볼 수도 없는, 예, 이용하실 수 있을 때 이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한계도 실험해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